서초구의 고층 아파트 단지. 유리벽에 비치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내부의 공기는 숨 막히도록 무거웠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잘나가는 IT 스타트업을 이끄는 CEO 서준호는 또 한 번 늦은 귀가를 하고 있었다. 그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문을 열면 마주해야 할 현실이 여전히 두렵기 때문이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조명은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조용함은 평온함이 아니라 긴장감에 가까웠다. 침묵을 깨는 것은 아기 모니터를 통해 들려오는 간헐적인 칭얼거림뿐이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잠들지 못했구나. 2달 전 산후 출혈로 세상을 떠난 아내 윤서진의 부재는 집안 구석구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두 아들, 서도윤과 서민혁은 태어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전문 보모를 여러 명 고용해 보았지만 모두 얼마 못 가 그만두었다. 이유는 같았다.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 아이들을 위해 초빙한 아동심리 전문가 한유라 박사는 서진의 대학 동기였다. 그녀는 SNS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이자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심각한 초기 분리 불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너무 크죠. 정해진 루틴과 자극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함부로 아이들을 안아서는 안 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자격을 그녀에게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숨이 막혔다. 서진은 마지막까지 웃으며 말했다. 준호야, 괜찮아. 우리 아기들 꼭 지켜줘. 그러나 그는 지켜내지 못했다. 아내도, 아이들의 평온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부모는 지친 얼굴로 두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앉아 있었지만 아이들은 얼굴이 빨갛게 되도록 울고 있었다. 서 대표님 오셨어요. 부모가 당황하며 일어섰다. 준호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 쉬다 가세요. 그는 아기 침대 앞에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의 손이 가까워지자마자 울음을 더 크게 터뜨렸다.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때 현관에서 조용히 초인종이 울렸다. 오늘부터 집안 청소를 맡기로 1시간째 도우미가 오는 날이었다. 서류상 이름은 윤지원, 나이 35.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유는 여성이라는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잠시 후 지원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시선을 낮추고 조근조근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서 대표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는 저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지원은 인사를 하고 부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손길은 녹슬지 않은 듯 능숙했다. 준호는 다시 아이들 쪽으로 향했지만 도륜과 민혁은 잠시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잠자리에 눕혀둔 도륜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다. 울음소리가 끊기지 않자 준호는 당황해 부모를 불렀다. 이게 왜 이러죠? 혹시 또 열이 오르는 건가요? 부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허둥지둥 체온계를 찾고 있었지만 이미 아이는 기침과 울음으로 숨을 삼키기 힘들어 보였다. 잠시만 후 부엌에서 일하던 지원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가왔다.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고 도륜을 품에 안았다. 마치 어떤 신호라도 알아차린 듯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리듬을 맞췄다. 괜찮아, 도륜아. 숨 쉬자. 천천히. 괜찮아. 놀랍게도 도륜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 민혁도 그녀가 옆에 오자 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두 아이 모두 지원 품에서 조용해졌다. 준호는 말을 잃었다. 몇 달 동안 어떤 전문가도, 어떤 부모도
심지어 자신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어떻게?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호는 조심스레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도 아기를 키워봐봤으니까요. 아이들은 불안을 느끼면 작은 숨소리까지 예민해져요. 울음이 아니라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호는 지원의 손짓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아이들과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혹시 과거에 보류 관련 일을 하셨나요? 지호는 순간 손이 멈추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전문적인 일은 해본 적 없어요. 그 말은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잠시 뒤 도류는 지원의 품에서 잠에 들었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났다. 몇 달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폭풍의 전조가 되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평온함이 앞으로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 어떤 갈등을 불러올지. 그리고 그가 더욱 몰랐던 것은 이 순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시작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준호는 그날 밤 거에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조용히 잠든 평화로운 공기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윤지원이라는 도우미가 보여준 태도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진정성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을 미루고 아이들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기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 지원이 보였다. 그녀는 도륜과 민혁을 두 팔에 안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지원은 준호의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원래 자리에 돌아가려 했는데 아이들이 깨지 않을까 걱정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히 울음을 그친 건 아니지만 지원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필요할 땐 조용히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곧 다른 시선들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유라 박사는 아이들이 지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며 준호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서 대표님, 윤지원 씨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세요? 아이들은 지금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하면 오히려 불안정한 애착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유라 박사님은 지금 상황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아이의 정서에 깊게 개입하는 건 언제나 위험합니다. 특히 과거가 불분명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유라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단지 논리와 통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를 매일 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이전에는 없던 눈맞춤과 웃음까지 보이고 있었다. 며칠 뒤 지원은 점심 준비를 하던 중에 부엌에서 준호와 마주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원 씨, 혹시 아이 돌보는 일을 예전에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 그런 전문 경력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교감하시니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지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냥 제 아이를 키웠던 기억이 나서요. 그때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아이요? 지원은 당황한 듯하다 이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따로 살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엄마였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사연이 숨겨져 있는 듯한 여운이 남았다. 그날 저녁 도륜이 고열로 쓰러졌다. 지원은 당황한 부모보다 먼저 아이를 안고 체온을 측정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차분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도윤아, 금방 좋아질 거야.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병원에서 의사는 다행히 단순한 바이러스성 열감기라고 진단했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지원이 보여준 침착함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 신뢰감이 있었다. 며칠 후 한유라는 다시 방문 상담을 하며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도류는 그녀가 다가오자 몸을 뒤로 숨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반면 지원이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곧 울음을 멈췄다. 그 모습을 본 유라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나치게 특정 인물에게 의존하는 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리적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홀로 창가에 앉아 서진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을 대신 이어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지원이라는 낯선 여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단지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일까? 며칠 후 회사에서 일이 끝난 늦은 밤 그는 아파트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한유라 박사였다. 이 시간에 여기 계시다니 놀랍네요. 대표님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유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지원 씨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더군요. 그녀 과거에 아이를 유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 신고도 있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5년 전 남편과의 양육권 소송 중 아이를 차 안에 두고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2시간 넘게 방치됐고 신고 후에 구조되었죠. 그 일로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유라는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다. 그녀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 없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혼란에 빠졌다. 아이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위험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면 가련 그 신뢰는 계속될 수 있을까?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방에서는 낮게 숨소리만이 들렸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이제 또 다른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준호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은지원에 대한 한유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시간 넘게 아이를 차에 방치했다는 과거.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고요함은 거짓 위에 세워진 평온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이 그녀에게만 마음을 열었을까? 이 도륜과 민혁은 그녀 곁에서만 잠이 들고 이 위급 상황에서 누구보다 침착하게 아이를 돌봤을까?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자신이 신뢰하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윤지원 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과거 사건, 법적 기록, 가족 관계까지 전부. 며칠이 지나고 탐정이 준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서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윤지원 씨, 실제로 과거에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단순히 아이를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혼 소송 중이었고 남편 측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려 하던 시기였습니다. 윤 씨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병원 진료를 위해 아이를 데리고 나섰다가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차 안에 아이를 둔 채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시간 후 병원 측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의도적인 유기였다는 증거는 없었나요?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사건 이후 남편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양육권을 가져갔고 윤 씨는 딸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사실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실패한 어머니였고 그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집안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원과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 짐작하고 있었던 듯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알아봤어.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하는 순간 저를 믿지 않게 될까봐. 왜 숨겼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륜이랑 민혁이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걸 느꼈어요. 점점 제 자신이 두려워졌어요. 아이들에게 다시 상처를 줄까봐. 준호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민혁이 울음을 터뜨리며 방에서 뛰어나왔다. 지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민혁아. 엄마 여기 있어.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아이는 그녀 품에서 이내 눈을 감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로 그녀가 위험한 사람이라면 얘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며칠 후 준호는 유라 박사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확실히 아셨겠죠. 은지원 같은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녀가 지금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인 구조와 전문적인 돌봄입니다. 감정적 위안은 언젠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박사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정에 기대어 아이와 교감한 적이 없습니까? 유라는 당황한 듯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10년 전 상담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갔죠. 그 아이는 감정적인 교류가 부족했고 저는 강력하게 어머니 쪽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아버지에게 아이를 넘겼어요. 몇 달 후 그 아이는 학대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절대 불안정한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윤지원 씨에게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입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라의 과거는 단순한 직업적 태도를 넘어 신념과 죄책감의 결과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질문을 품고 있었다. 한 사람의 실수는 영원히 그 사람을 정의해야 하는가? 며칠 후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다. 한유라 박사 측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윤지원의 과거 사례와 아이들과의 밀착을 문제 삼으며 아동복지기관에 정시민원을 접수한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사회복지사는 방문조사를 위해 집에 들렀고 상황을 파악한 후 중립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원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만약 내가 떠나야 한다면 아이들 곁에서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요. 준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그 품 안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 집안에는 단순한 도움 이상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가정법원 제3심리실. 서늘한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윤지원에 대한 아동복지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소 임시분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었다. 지원은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해 보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 옆 아동복지기관에서 파견된 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잡았다. 그 옆에는 한유라 박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냉철한 표정이었다. 아이들에게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지원 씨는 과거 아동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감정적 몰입으로 인해 아이들과의 건강한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유라 박사의 주장은 단호했다. 최근 확보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윤 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재판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돌렸다. 서준호 씨,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말을 이었다. 영상 속 장면은 아이가 갑작스럽게 고열로 인해 경련을 일으킨 순간입니다. 윤지원 씨는 당시 가장 빠르게 반응했고 병원 진단서에도 해당 상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대가 아닌 응급대처였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제 아이들을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잠들고 웃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재판관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현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원은 아이들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기 위해 보호자 외에는 누구에게 가장 강한 애착을 보이는지를 현장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현장에 두 아이를 입장시켜 윤지원 씨와 한유라 박사 중 누구에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부모의 손을 잡은 도륜과 민혁이 법정에 들어섰다. 아이들은 낯선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지원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지원이 이모다. 도륜이 작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순간 유라 박사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며 다가갔다. 도륜아, 이리 와볼래. 이모 기억나지? 놀랍게도 민혁이 먼저 유라에게 다가갔다. 방청석은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유라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도륜의 눈을 바라보았다. 도륜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갑자기 민혁이 유라의 품에서 몸을 비틀며 빠져나왔다. 아니야. 지원, 이모한테 갈래.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원 쪽으로 달려갔다. 도륜도 동시에 뛰어오르며 외쳤다. 엄마, 가지마. 그 외침은 법정 전체를 가득 채웠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지원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조용한 흐느낌이 그녀의 어깨를 따라 번졌다. 재판관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유라 박사도 미묘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재판관은 조용히 판결을 내렸다. 본 법원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발적인 반응을 중시하여 윤지원 씨의 보호 아래 양육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정기적 심리 상담과 사회복지사의 관찰을 조건으로 보호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지원은 여전히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의 숨도 기쁨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만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복도에서 유라 박사를 만났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다. 이긴 걸 축하해요. 우린 싸운 게 아니었어요. 난 단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틀렸기를 바란 적은 없어요. 나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그렇게 등을 돌려 떠났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고집 너머에 있는 죄책감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아이들을 재운 후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이제 떠날 생각은 없죠?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준호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감쌌다. 이젠 나도 원해요.
당신이 우리 곁에 있기를 고려한 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고려함은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이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막 새로운 이름을 얻으려는 중이었다. 가족. 그것은 피보다 더 깊은 선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관계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재판이 끝난 지 어느덧 3달이 지났고 윤지원은 여전히 서준호의 집에 머물며 도륜과 민혁을 돌보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인 방문도 순조롭게 이어졌고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도륜은 이제 간단한 문장을 말할 줄 알게 되었고 민혁은 낮잠 없이도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만큼 건강해졌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서준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했다. 이전엔 도망치듯 회사를 핑계로 예면했던 시간을 이제는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작은 피크닉 놀이를 하고 있었다. 돗자리를 깔고 삼각김밥과 주먹밥을 나누며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 속엔 어색함도 보란도 없었다. 오직 가족만이 존재했다. 지원씨,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집이 집 같아졌어요. 준호의 말에 지원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이 집에 계속 있는 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이 집의 일부예요. 도륜이랑 민혁이만이 아니라 저도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 그녀는 단지 일자리를 얻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아이들을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지원을 데리고 근처 북촌 한옥마을로 나들이를 갔다. 늦가을 햇살 아래 조용한 골목을 걷던 중,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씨,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우리와 계속 함께 있어줄 수 있겠어요. 돌보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엄마로서. 그 말은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 같은 사람, 괜찮겠어. 당신만 괜찮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날 이후 둘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도 점차 사실을 알렸고 도류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지원 이모가 진짜 엄마야.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몇 달이 지나 지원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놀라고 당황했지만 꼬른 가족이 기쁨으로 맞이했다. 특히 할인, 지원의 친딸이자 초등학생인 소녀는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언니 되는 거야. 지원은 할인을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풍경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돌려 받는 것 같았다. 민혁과 도류는 할인을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할인도 두 동생을 챙기며 부쩍 의젓해졌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준호는 지원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우리 아이 이름 같이 지을래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응, 어떤가요? 지응. 제 이름 지원과 대표님 성서를 합쳐서요. 과거와 현재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이름이니까.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윤, 참 예쁜 이름이에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윤이가 태어났다. 건강하고 고운 울음소리로 세상을 향해 첫 인사를 건넸고 병실엔 가족의 웃음소리와 축복이 가득했다. 지윤이를 아는 준호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품 안엔 이제 단지 하나의 생명이 아닌 용서와 회복, 그리고 두려움 끝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진도,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온 건 그 사람이 보내준 선물일지도 몰라요.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가족은 작은 한옥집으로 이사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하리는 지윤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으며 준호는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하루는 하린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가족은 꼭 피가 이어져야 돼.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서로를 선택하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사람들이야. 피보다 더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거란다. 그 말은 지윤이 자라날 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이제 그들의 삶엔 상처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사랑이 있었다. 그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 주기로 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